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은 했는데 진행은 해야겠고 해서 억지로 했더니 내용도 막 엉망진창이고 순서도 틀리고 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정리를 좀 다시 해서 좀 꿀팁 같은 것 좀 추가를 해서 다시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ISO 시험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자격증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학교가 이제 소상공인 그 협회하고, 어, 제휴를 맺어서,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교육비용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있었지만 내년에는 또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이번 달에는 됐는데 다음 달에는 또 예산 부족으로 또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인원을 100%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20명씩 이렇게 잘라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어, 1회 시험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1회에서 배출된 그 학생들 중에 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 말고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음 2차 시험 때 심사위원으로 어, 음, 참가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국내 대회 심사위원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뭐 돈을 내고 나가고 막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왜 내가 가서 심사위원을 하고 일을 도와주는데 돈을 내요, 바보같이. 이런 국제시험,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국제시험에 심사위원으로 나갔다. 그럼 여러분들 그 이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국내에서 국내 협회들이 그냥 지들끼리 하는 대회 말고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내가 심사위원이 되고 또 나중에는 또 출제위원도 될 수 있고요. 또 운영위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에 그냥 100%다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하는 어느 대회보다 신빙성, 신뢰성도 있고 또 이 대회, 이 시험을 주관하는 그 기관이 국제기구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기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여기 속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여기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보다 더 높은 국제기구에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올 수 있고 감독위원으로 나올 수 있고 음, 출제위원, 나중에는 뭐 중재위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시험을 보신 분들은 제가, 선출을 해가지고 기회를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그 감독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심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협회에서 지원해주는 80만 원은 이번 달만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엔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됐는데 내년에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1차 시험은 웬만하면은 이거 해봐야겠는데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그냥 1차 시험에 다 응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차 시험이 가장 쉽습니다. 모든 시험은 다 1차 시험이 다 쉬워요. 그리고 제가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해드릴 거고 시험 보기 전에 음, 뭐랄까, 집중 스터디를 해드릴 거니까, 웬만하면은, 놀지 않고서야, 아예 한 번도 안 들어보지 않고서야, 강의만 들어도, 제가 볼 때는, 이론 패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 자료가, 자, 우리 학회가 이제 내년 3월이면은 2년이 돼가잖아요. 그래도 활동을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온라인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활동을 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꽤 많은 컬럼도 썼고, 또 임상도 많이 올라왔고, 또 활동해 주시는 원장님들도 또 많이 계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 보통 학회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학술 세미나를 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술 세미나는 아직 못했지만, 어,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활동은 조금 했구나.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설립 목적을 작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창립식 때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설립 목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가 그 이번에 시험을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자, 요 노란색만 보면은 피부 생리학, 해부학, 그리고 화장품 원료학을 학습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피부 미용업에 종사하는 우리 원장님들을 이제 만나보면은 제가 이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반 됐습니다. 7년 반 됐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원장님 만나서 맨날 이제 야단만 치고 잔소리만 하고 혼내고 막 이랬거든요. 아실 거예요. 저한테 당하신 분들은. 그런데 어, 1년의 과정들 있잖아요. 미용이라는 어떤 과목, 미용이라는 과목에 대한 이제 1년의 과정들이 쭉 있는데, 뭐 교육도 있고, 뭐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용대학들, 그리고 뭐 특강, 세미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교육들을 들어보니까, 이 원장님들이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이 피부생리학이나 해부학, 특히나 또 화장품 원료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다.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덜 혼내려고 하고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욕을 욕을 좀 덜 하고 혼을 좀 덜 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교육에서 피부생리학, 해부학, 화장품 원료학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서 여기에 피부 병변과 치유 기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요 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병원 프로세스 장비의 메커니즘을 숙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들, 미용기기들에 대한 어떤 장비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초음파면 음파, 고주파면은 그 전기에 의한 주파, 그죠? 고주파,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초음파 중에서도 뭐 하이프는 또 뭘까? 그죠?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한 다음에 그 메커니즘 자체가 어, 피부 미용과 피부 의학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 어차피 피부 미용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결국에는 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 과학에서 파생돼 나온 거죠. 의학이란 분야가. 그리고 또 의학이란 분야에서 피부과, 그죠? 피부과에서 또 피부 미용이 또 파생돼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피부 의학, 피부 미용을 같이 봐요. 요거는 제가 뒤에 파라메디컬 설명해 드릴 때 다시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숙지해서 요거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리고 장비 활용면에 있어서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죠. 제도적 부당함에 따른 공인 피부 미용사의 권익 보호. 우리 창립식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공인 피부, 공인 뭐예요?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면허증 갖고 있는 이런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서 서로 경쟁하고 막 정신없는데 이 와중에 여기에 또 사기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자격증이나 면허증도 없으면서 피부 시술을 하러 다니고 그걸 또 교육을 하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쉽게 얘기하면 정화작용, 우리 피부 미용 업계 안에서 정화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제가 요런 거, 요 사기꾼들 관련돼서 제가 지금 재판을 3건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내년에 결과들이 하나씩 둘씩 나올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창립식 때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아직도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에 잡혀 있다. 그리고 내 포지션을 모르겠고 애매모호하다. 고가 티켓팅을 잘 못한다.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리고 실행력이 굼뜨거나 부재중이다. 실행력이 아예 없어. 그리고 데이터와 시스템을 잘 모른다. 이 부분들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SNS 하시잖아요. SNS. 인스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챗 GPT라고 나와서 또 이거 배우러 다니시는 원장님들도 있는데 배워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제 9월 달부터 이거 배우러 다니는데 제가 배우고 나서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우리 회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추려서 또 특강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나는 샵에 입지가 안 좋아. 위치가 안 좋다는 얘기죠. 입지가 안 좋아서 손님들도 후졌어. 손님들도 별로 안 좋아.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잘 못하겠어. 자, 요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원장님들하고 쭉 나눴던 얘기들이고 원장님들이 해주신 얘기들을 하나씩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재 없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근거를 잘 제시를 못해요. 무슨 과학? 피부과학. 그죠? 아이고, 마우스를 글쓰기가 좀 힘들어요. 피부과학이라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잘 못 찾아요. 그리고 의학은 디서 여러분들이 배워볼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죠? 배울 저것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부재 중이다. 요거 두 개가 여러분들한테 없다 보니까 요 위의 내용들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근거를 찾는 거, 이런 이론들, 그리고 의학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하지 마시고요. 기초의학이에요, 기초의학. 기초 중에서도 생기초, 아주 생기초. 그래서 저도 뭐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논문도 쓰고 뭐 그랬지만 7년 반을 공부를 했지만 의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100분의 1이나 이해했을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10년 내내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자, 어, 제가 그 처음에 의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 의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나서 제 나름대로 공부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생 기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되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죠? 저는 프로그램 전공이에요. IT 전공인데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의학이라는 걸 공부하려고 했으니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피부 업계의 고인물에서 나와라. 그래서 흐르는 물에 합류해라. 그래서 저희 학교와 함께하면 흐르는 물에
합류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자격 분야를 다루고요. 국제 자격 분야를 다루고, 또 교육 분야를 다루고, 또 유통 분야, 그다음에 기타 분야 이렇게 네 가지로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격 분야는 이 ISO 17024라는 자격 분야가 그 메디컬 스킨케어, 그다음에 메디컬 스킨케어기도 하면서 메디컬 에스테틱이죠. 우리는 공식 명칭이 메디컬 에스테틱이에요. 그래서 메디컬 에스테틱하고 헬스케어 자격 두 가지를 저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해야 되는 게 파라메디칼 분야예요. 이거는 이제 색소 관련 종사자들, 반영구나 두피 문신 또는 문신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국제 자격을 하나 더 신설을 하는데 이제 승인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학교에서 에스테틱, 메디컬 에스테틱하고 헬스케어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 근데 이 헬스케어는 주로 푸드, 메디컬 푸드, 그 다음에, 어, 약사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들, 이런 쪽에서 이제, 어,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해드리는 자격이고요. 우리는 국제 메디컬 스킨케어가 아니라 메디컬 에스테틱, 이 자격에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자격증을 따야 되는 지금 공부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카데미하고 협약을 해서 국제 업무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교육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교육하는 거를 좀 배워서 국제 강사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원장님들 계시면 강사 교육을 소정의 강사 교육을 이수하시고 강사 자격증을 따시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ISO 1704, ISO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승인한 요 ISO 1704 자격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도대체 뭐냐? 자, 잘 보세요. ISO 국제표준화 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있죠. 뭐 우리 뭐 올림픽위원회, 뭐 피파,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약 200가지 이상의 국제기구들이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 여러분들 아시죠? 유엔 본부도 스위스에 있죠. 네. 국제보건기구, 얘도 스위스에 있어요. 올림픽위원회, 그죠? WTO, 얘가 국제무역기구인가요? 요런 국제기구들 중에 하나예요. ISO라는 거는. 얘가 뭘 담당해요? 표준화,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구가 ISO고요. 우리는 뭐겠어요? 교육에 대한 표준화죠. 교육.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표준화 시스템을 거쳐서 국제적으로 165개국에 교육을 할 수 있다. 그 승인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걸 가지고 ISO 17024 요 자격을 가지고 지금 시중에서 시험을 보고 대회를 열고 하는데 전부 사기예요. 지금 현재 ISO 17024를 가지고 하는 요 번호를 달고 하는 교육은 전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협회에 속해 계신 분 같아요. 근데 사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요 ISO 이 국제기구는 스위스에 있는데 스위스에 본부가 있는데 스위스 본부에서 이 165개국을 어떻게 다 이거를 관리를 하지? 그래서 ISO 국제표준위원회를 만듭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 독일하고 캐나다에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자, 여기 빨간 거, 여기가 스위스고, 녹색, 여기가 이제 독일이죠. 여기는 캐나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본부에서 독일하고 캐나다의 국제표준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165개국을 나눠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돼서 저희는 요 캐나다 SCC, 캐나다 국제표준지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식 한국 인증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거, 자격증 발행하는 거 다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원이에요. 우리가 자격증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볼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요 인증원에다가 시험 볼 인원, 신상명세 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 다 해가지고 여기다 보내면 여기서 검토를 해서 여기다 올리죠. 우린 어디? 캐나다. 그럼 캐나다에서 이 시험 내용하고 다 봐요. 시험 문제하고 다 검토합니다. 제가 사기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기꾼들이 뭐냐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절차가 없이 자기들이 그냥 자기네 협회에서 알아서 그냥 보고도 안 하고 음,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돈만 걷어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캐나다에서 자, 국제표준화기구로 다시 또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보겠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여기서 또 검토를 하죠. 그래서 다시 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일로 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시험을 몇 월 며칠 날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날짜를 몇 가지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선정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어, 그냥 뭐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지금 퍼져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내년도 넘어가면은 저희가 벌점을 받아요. 그래서 올해 말에 11월, 12월에 1차, 2차 이렇게 두 번은 시험을 볼 거니까 1차에 웬만하면 다 응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보는 이번에 이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시험 대비 학습이에요. 오직 시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론이겠죠, 이론. 이론에 대한 이제 대비 학습이에요. 자, 보세요. 피부학 전반에 걸쳐서 기초 생리학, 피부 생리학, 피부 조직학, 피부 면역학, 피부 식별, 그리고 장애를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에서는 미용기기와 미용기기의 원리와 기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고, 그다음에 미용기기 전후 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용기기를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죠. 병원에서도 쓰죠. 병원에서는 아예 수술까지 하고 뿌띠 시술도 하고 오고 그러니까 그럼 병원에서 어떤 미용기기로 관리를 받았냐? 요거죠. 아니. 후죠. 후 관리죠. 후 관리. 미용기기 병원에서 뭘 받고 왔는지 모르니까 미용기기 후 관리가 되겠죠. 미용기기 전 관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객이 나 이번에 병원 가서 어떤 시술을 받을 건데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하고. 그러면은 그동안은 그러세요? 라고 넘어갔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머 이뻐지겠다 막 이러고. 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하이프 초음파는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얼굴이 리프팅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뭐뭐고요. 미리, 미용기기, 병원에서 미용기기 전후에, 전 관리에, 전 대비책에 대해서, 또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그거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고맙다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미용기기 또는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저는 이제 의료기기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 요 미용기기 관련돼서 시술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또 병원에 가서 하지 않고 또 여러분한테 직접 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조파를 가지고 있다. 초음파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어떤 이런 원리나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하면은 더 안심이 되겠죠. 또 신뢰가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미용기기 관리 후에 미용기기 그 관리 후에 또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요 피부 생리학 얘기도 피부학
곁들여서 딱 얘기를 해주면 고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음. 그리고 문제성 피부 적용법. 자, 문제성 피부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원장님 중에서 이제 좀 친한 원장님들한테, 우리 학회 설립 전에, 어, 저랑 이제 좀 친한 지인 원장님들한테 문제성 피부에 집중해라.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그 관리가 이제 정말 실증이 나고, 어떤 수익이 발생이 좀 더디고 정체기에 있다면, 근데 문제성 피부를 안 하고 있다면 꼭 문제성 피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여드름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드름으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뭐 그 원장님한테 물어봐서, 어, 자기 뭐 개인 신상을 밝혀도 된다 그러면은, 신상을 밝히도록 하고, 또는 그 원장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정체기를 벗어났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 특강식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벗어났다. 막, 아, 그런 것들 좀 기획을 해서 특강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문제성 피부는 물 좀 마실게요. 제가 또 목이 아프네요. 자, 문제성 피부는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병원의 병원의 의사들은 뭐예요?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아이고, 선생님, 공손해. 이렇게 두 손 꼭 모으고 공손해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피부 미용사 또는 피부 미용 원장님,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라고 느낄까요? 의사만큼 그렇게 느낄까요? 물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요. 음. 자, 그런데 문제성 피부를 하는 원장님들한테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해보신 원장님들. 그래서 그냥 그 미용 관리, 뭐 이런 거 했을 때보다 피부 관리, 뭐 이런 것만 했을 때보다 문제성 피부 관리를 딱 도입하고 나서 그 문제성 피부 때문에 오는 그 고객들의 심리 상태는, 아, 이 원장님은 내 이 여드름을 치료해주는 원장님. 관리해서 치료로 넘어갑니다. 이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요.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한테 되게 공손하고, 그리고 막 간식도 막 사다 주시고, 그죠? 그래서 문제성 피부를 했을 때는 원장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고객들이 원장님들 대하는 태도가 많이 틀려지더라. 그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음. 그래서 문제성 피부는 이번에 여러분들 공부하고 꼭 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색소도 그렇고 주름, 모공, 여드름, 특히 여드름, 그다음에 홍반, 이런 거 꼭 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화장품 원료 구분법, 화장품 원료 사용법 이렇게 돼 있죠.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 여러분들이 항상 고객들한테 홈케어에서 얘기할 때 세안, 클렌징, 클렌징 할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아하, 그죠? 아하, 맞나요? 그죠? 그다음에 요즘엔 라하까지 나왔죠. 그래가지고 뭐 수용성이고요, 지용성이고요. 요건 두 개가 합쳐져서 요 장점만 뽑아 놓은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걸 할 줄 알아요. 피부 식별과 피부 장애를 구분을 해서 어, 여기에 요 클렌징 안에 화장품 원료가 뭐가 들었는지, 어떤 계열의 계면활성제가 들었는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면활성제 종류 제가 물어보면 원장님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연이냐 아니냐, 화학이냐. 그래서 EWG 등급 뭐 따져대고 그걸 고객들한테, 아, EWG 0등급에 1등급에 참, 뭐 예를 들면은 그 카카오에서, 아니, 코코아에서 나온,
그죠? 코코넛에서 나온 코코넛 계면 활성제를 썼고요. 어쩌고 저쩌고 애플을 사용한 계면 활성제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원료의 종류지.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원료는 그게 아니에요. 원료의 성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원료의 pH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성 알칼리성은 구별할 줄 알죠? 산성 알칼리성 때문에 이 pH 이 농도가 결정이 되니까. 자, 요건 기본이에요.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머지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계면활성제와 그 계면활성제를 잘 혼합하게 해줄 수 있는 성분들이 또 있어요. 어, 그런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성분이 어떤 피부에는 사용하고 어떤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100%는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90% 이상.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또는 이렇게 이 제품 써보세요라고 권유했을 때 효과가 90% 이상 최하 90%라고 저 말씀드릴게요. 최하 90% 이상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이론들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것을 스터디와 세미나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걸 좀 지울게요. 너무 어지러워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죠. 많이 하고. 근데 그 실전 적용에 대해서 그 강사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거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론만 했지. 죽어라 이론만 했어. 이론만. 실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적용을 해. 그죠? 자, 이런 거는 진짜 뭐 꼭 의대를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부과학 또는 피부의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만 요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미용대학들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아니면 강사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거를 전공 안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글자만 아는 거예요. 글자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책에 나오는 글자만 그냥 카피해서 타이핑해서 자기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만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어. 인체에 어떻게 적용하냐? 자, 실전 적용이란 거는 여러분들 인체예요, 인체. 인체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그 전에 어, 레퍼런스들이 있느냐? 이 레퍼런스들을 찾아서 비교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이 스터디 세미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제가 무슨 퀴즈를 낸다거나 과제를 내드릴 건데 무슨 뭐 퀴즈하고 과제까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끝난 후에 이렇게 모여서 재미있게 공부를 할 거니까 그러면 각자의 퀴즈와 과제를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인체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 의학계 제가 의학계에서 나온 이슈들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응? 논문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굳이 논문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국내 논문까지는 좀 찾아보시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고요.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할 거니까.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피부에 각자 서로 짝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니까 이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제품, 그다음에 미용기기 이런 걸 가지고
배웠던 피부학, 그다음에 피부학의 요거죠. 피부학, 그다음에 메디컬 에스테틱에서 배운 그런 이론들 접목을 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음. 자, 시험 대비 학습은요, 좀 지울게요. 제가 컴퓨터가 이쪽에 한 대 또 있어가지고, 모니터가 이쪽에 한 대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자, 그래서 시험 대비 학습, 여러분들 교육 듣는 시간은 총 30시간이에요. 원래 50시간이었는데, 제가 좀 줄이고, 여기다가 좀 많이 할애를 했어요. 어. 자, 그런데 요거는 시험 끝나고 하는 거니까,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시험 대비 학습만 하는 건데 이게 30시간이고요.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늘어날 수도 한두 강 정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늘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못됐으면은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음. 그래서 1강당 시간은 90분에서 1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이 11월 말에 있어요. 그러면은 9월 이게 둘째 주에 개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90분짜리면은 일주일에 2강씩 들으면 돼요. 그죠? 일주일에 2강씩 들으면 11월 말 안에 다 들을 수 있죠. 남아 시간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뭐 3, 4강씩 들을 수 있잖아요. 강의가 강의가 워낙 재밌으니까. 강의가 워낙 재밌고 너무 잘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들으면 그냥 와, 오늘 이거 다 들을까? 일주일 만에 다 끝낼까? 막 이러고 밤새 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자, 그래서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고 빨리 공부를 복습을 하시면 웬만하면 다 붙을 거고요.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12월 말에 또 볼 거예요. 어, 2차. 2차가 12월 말. 그죠? 2기라고 할게요, 2기. 11월 말에는 1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기에서 합격생들이 나오면 2기의 심사위원이나 감독위원, 뭐 그렇게 갈 수 있고, 어, 정말 시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운 성적으로, 통과하신 분들한테는, 출제위원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꼭 시험에 응시하시고 참여를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또 목이 또 슬슬 아프고 열이 좀 나기 시작해요.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 방법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청을 하면 됩니다.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강의를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주일 단위로 강의 시청한 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일주일 단위든 이주일 단위든 여러분들 시간 맞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해서 한 번 하고 그냥 딱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머릿속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그 기간 안에 계속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간 안에 이 1강을 듣고 2강을 듣고 3강을 듣고 이렇게 기간을 뒀으니까 그걸 듣고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어 저기 학회장님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줌으로 좀 배워야겠다 하고 하면은 제가 줌 강의를 열어드립니다. 질문지를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이 교육을 완벽하게 좀 마스터를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시험 끝나고 나서 실전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하고 요 마케팅 홍보랑 원로는 뭐냐면은요. 어,
요즘에 우리 원장님들이 마케팅 들으러 굉장히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이 마케팅을 할 때, 그 마케팅을 강의하는 사람이, 어, 적어도 제 기준에는 피부 미용사를 하고, 피부샵도 운영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한 사람, 20년 정도 한 사람이 마케팅이나 홍보는 모르겠어요. 홍보 방법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 마케팅, 고객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이 좀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이 홍보 방법들도 지금 우리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인스타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한테 100%딱 맞는 게 있을까요? 그런 마케팅이나 홍보는 주로 제품, 그죠? 제품 판매에 있는 홍보 수단이나 홍보 방법, 마케팅 방법, 마케팅 이론 이런 것들을 들어와서 거기에 피부만 넣은 거예요. 피부. 피부 미용 업종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라고 지들이 그렇게 강의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은 혹해요. 그래, 맞아.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이니까. 마케팅이 뭐예요? 인간을 속이는 거잖아요. 속인다는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안한데, 인간의 심리를 이용을 하는 게 마케팅이고 광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피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과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7년 반을, 피부 미용 업계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7년 반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다 해봤고 또 우리 그 피부 미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어떤 문제 그다음에 또 어, 의학계 중에서도 이제 피부학계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또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케팅 원론이란 게 뭐냐면은 모든 마케팅은 이 마케팅 원론이 있어요. 우리 뭐 마케팅 학과라든지 뭐 비즈니스 학과, 뭐 경제학과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보는 게 마케팅 원론에 대한 책인데 이 마케팅 원론에 대한 책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이래서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런 원론 중에서 우리 피부 미용 업계에 이렇게 융합을 해볼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세미나하는 그런 걸 하려고 여기다가 마케팅 홍보와 원론을 넣는 거예요. 재미있겠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제가 메모를 계속 하고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저도 이 마케팅 원론 책을 지금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데 책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그 원장님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메모를 해놨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어? 회장님 말만 하고, 어? 약속도 안 지키고, 제가 약속을 제때 못 지키는 건 있지만,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 보시면은, 제가 핸드폰에, 자,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줄 거, 이렇게 쭉쭉 적어 놨어요.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강의, 어,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제품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어, 저도 피부를 아까 얘기했죠. 피부 공부를 했지만, 의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논문 같은 거, 논문 주소, 뭐 이런 것들 써놨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나? 절대값 그래프와 상대값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화장품 회사들이 이 홍보할 때 속지 말라고.
안 속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자랑 그만하고, 자랑 그만하고,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내용들, 이런 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음, 쭉 꾸준히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24, 올해 올해 하반기, 아, 잠깐 제가 물 좀 먹고 올게요.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물 좀 먹고 올게요. 자, 그, 음, 2023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해야 될 내용인데요. 보면은, 어, 여러분들의 그 부가수익 창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실배론 가지고 수익을 올리시는 원장님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물류센터에 들려가지고 쇼핑몰 그 회사에 그 물류센터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주문해 주시는 몇몇 분이 지금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원장님 한 네다섯 분이 꾸준히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 그래도 제법 쏠쏠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제품들을 부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제품들을 아이템을 좀 더 늘려드릴 거예요.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앰플 있잖아요. 개인 맞춤형 키트, 앰플 키트, 그죠? 요 키트는 현재 지금 60% 정도 완성이 됐고요. 다음 주에 임상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을쯤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제가 이너뷰티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너뷰티 아이템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호르몬과 유산균에 관련된 거예요. 이 아이템에.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펜톡, 펜톡이라는 여성 질 유산균이 있어요. 질 유산균. 펜톡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네이버에 쭉 뜰 거예요. 아, 이 회사의 연구진을 좀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포데스크 있잖아요. 인포데스크 위에 조그맣게 컴퓨터 크기만하게 하나가 딱 자판기, 자판기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이제 광고가 있겠죠. 그럼 손님이 이제 계산하거나 뭐 인포에서 뭐 하다가 눈에 딱 띄겠죠? 근데 요 펜톡 유산균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진유산균으로 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회사예요. 연구도 그렇고 제품력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거고 좋은 게 뭐냐면 자판기로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판기를. 자,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광고를 보고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때 설명을 해도 되고 그래서 자판기만 하나 딱 인포메이션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어, 가격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는 가격보다 훨씬 싸요. 그러면은 우리 회원들한테 다 사겠죠. 살 마음이 있다면. 그죠? 이왕이면은 내가 가는 피부샵에 거기 자판기에서 그냥 구매하면 음, 더 저렴하니까. 어쨌든 효과도 좋고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거기 그 댓글들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그 9월 달에 9월에 다섯 대 다섯 대를 우리 학회에 있는 원장님들한테 제가 선별을 해서 일단은 고객이 좀 많은데 그런 데서 한번 반응을 보려고 다섯 대를 먼저 설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괜찮다 싶으면은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다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부가 수익이 생긴다면 저희 학회에도 그 판매 금액의 일부가 학회에도 운영비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2% 정도 들어옵니다. 2% 저희한테는. 저희 학회에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회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 갔어? 요 앰플 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실베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회에서 제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학회 수익을 많이 잡아주는 그래도 10% 20% 이렇게 잡아주지만 요거는 제가 그냥 핸들링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학회에 2%의 운영비가 쌓여요. 2%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이걸 다 해서 수익이 잘 나오면 학회에도 좋은 거니까 어, 학회 장사하려고 그러네 뭐 이렇게 뭐 생각하셔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 원장님들이 우리 학회 회원들이 이 이너뷰티 쪽에 부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창출할 수 있게끔 해보면 어떨까? 뭐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분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9월에 5대를 먼저 설치해서 상황을 보고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중에서 이제 체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그냥 피부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데콜테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스킬업 뭐냐면 윤곽과 관련된 스킬이에요. 저한테 윤곽을 한 1분 정도 받아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원장님들. 윤곽을 1분 정도 받아보시고 그 1분 동안 제가 설명을 쫙 드렸죠. 그랬을 때 원장님들 반응이 어머나 좀 더 배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해부학 이론에 맞춰서 안면윤곽 교육을 또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PT, PT 아시죠, 여러분? PT, 요가, 필라테스 이런 쪽 분야에서 이 정보의학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정보의학, CST, 그죠? 이게 원래 오스테오피시 정보의학 오스테오피시라는 그 의학에서 나온 건데 지금 이 분야를 많이 건들면서 안면윤과 그 체형 이렇게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인스타에 보면은. 어, 자, 요거를 제대로 하려면, 이 CST를 제대로 하려면, 어, 해부학을 진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경, 굵직굵직한 신경만 알고 있는데, 이 신경이란 거는 굵직하게 하나 나와서 잔가지를 막 치잖아요. 그죠? 잔가지를 치고 이 잔가지 중에서 제일 끝단에 또 신경 말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육을 지나가는 굵은 신경들이 있고 쭉 와서 이 피부 말단에 와서 이 신경 말단이 딱 접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촉감이고 뜨거운 감각이 다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에서부터 이 두개골이 있잖아요. 두개골. 그죠? 아이고. 이 두개골의 정렬에서부터 뭐 경추, 척추, 골반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신경이에요, 신경. 그리고 근육.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해부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래야 안면윤곽도 제대로 나오더라. 또 체형 관리도 제대로 되더라 하는데 제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놨어요. 아이고, 플러스 알파. 자, 요거는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되면은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기기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화장품 종류도 있을 거고요. 또 안면 윤곽 하는데 무슨 화장품이요? 근데 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바이오 필름이라고 얘기했죠. 미생물막.
이 바이오 필름과 근육과 신경과의 관계도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지금은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또 화장품으로 바꾸는 걸 잘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안면 윤곽과 체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어, 그 새로운 이론들, 그다음에 새로운 의학 관련 내용들, 그리고 아주 정통적인 해부학에 관련된 내용들, 어, 이런 것들을 기초 이론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빠삭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들은 뭐 이런 교육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내년 상반기까지 쭉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교육들과 특강들,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다음을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학회 회원 등록을 하고 교육 신청을 하면 교육 신청서는 제가 어, 카페에다 이제 올려드리면 거기에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 심사를 해요.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예비 심사를 하는데 이 예비 심사를 통과해야만 일기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1차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예비 심사는 10문제. 근데 쉽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 해드릴 거니까. 예비 심사를 보고 통과를 해야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이 그냥 우리 학교에서 그냥 대충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해달라.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비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잘 해드릴 테니까 10문제니까 여기서 6문제 맞추면 돼요. 음. 자, 그래서 11월 말에 시험을 볼 건데 아직 날짜는 한국인증원하고 조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11월 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땡겨서 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쯤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전에는 필기 시험을 보고요. 오후에는 실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40문제가 나오고요. 시험 보기 전에 문제풀이, 기출문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안 봤으니까 기출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사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유사 문제풀이. 유사 문제풀이. 자, 그리고 실기는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필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쭉 공부를 했잖아요. 그 공부한 내용 중에 실기에 응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일단 이론으로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내용이에요, 서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농포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사진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을 해서, 이건 농포인데, 이 농포였을 때는 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뭐 뭘 써주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유사 정답은 많겠죠. 왜? 서로 여러분들 간에 이해하고 있는 내용 또는 기술하는 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논술 시험이니까.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합격을 줄 거예요. 내가, 내가가 아니죠. ISO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단어가 들어있다고 하면,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정반대의 내용만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면 실기시험은 다 맞게 해드릴 거니까, 배운 내용만 잘 서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60점 이상, 각 60점 이상씩 각이에요, 각. 필기 60, 실기 60 이렇게 60점 이상씩 나오면 합격이고요. 합격한 후에 어, 요 피, 요 실기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음, 뭐라 그럴 거야, 관리하는 모습?
관리에 대한 예를 들면 여기 농포가 나왔잖아요, 아까. 그럼 이 농포를 관리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영상까지 다 제출이 돼야 자격증이 발급이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자격증이 시험에 합격이 됐더라도 자격증 발급이 안 됩니다. 이 자격증을 딴 이후에 3년 이후에는 갱신을 다시 해주셔야 되고요. 갱신할 때 시험을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ISO 관련돼서 메디컬 에스테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다른 나라에서 등록해 놓은 시험들도 있잖아요. 그 피부 쪽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ISO 9001이나 9002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뭐 제품 품질에 관련된 시험들이잖아요. 아니, 품질에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거기는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분야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최근에 또 드론 관리사 그 시험도 3년 후에 다시 또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보는 게 아니라 간단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간단 시험. 그래서 간단 시험을 보고 갈지 아니면은 아예 없는 걸로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을 보시고 자격증이 갱신이 되고 자격증 갱신 비용도 있어요. 비싸진 않습니다. 자, 이 내용 설명했죠? 이 내용도 설명했죠? 자, 그리고 교육 비용하고 시험 비용 이게 2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 창립식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제 시험들, 아로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 시험들이 대략 250만 원대도 있고 뭐 400만 원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야, 외국에서 자격증 이게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일단 외국으로 한번 나갔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시험 보느라고 뭐 시험 문제도 만들고 뭐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비용들이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협회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최대 80만 원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만 될지 내년도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올해 중에서도 11월 달만 될지 12월 달만 될지 몰라요. 저도 공고를 봐야 돼요. 저도 소상공인 협회에서 하는 공고를 보고 하는데 지금 11월, 12월은 지금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여러분들은 170만 원만 내면 되겠죠. 어, 국제 자격, 국제 시험까지 보고 교육까지 다 받는데 170이면은 저는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주변 원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너무 싼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 지원 나올 때 여러분들 지원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자격증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국제기구에서 승인된 자격증, 메디컬 에스테틱 자격증이 국제 자격증이 나오고요. 요거는 제가 우리 학교 설립하면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국내 자격증, 민간 자격증.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보건복지부에 메디컬로 승인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죠? 근데 메디컬 에스테틱이라는 자격증을 저희가 등록을 해놓고 민간 자격증만 이제 내년부터는 학생들한테 대학교 학생들한테 요 민간 자격증만 하나만 시험을 보는 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민간 자격증 시험을 보고 메디컬 에스테틱 국제 자격증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 요 시험에만 국제 시험에만 통과하시면 요 민간 자격증은 같이 나와요. 두 개죠, 두 개 자격증이.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지원받아서 170만 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드릴 거고, 제가 창립식 때도 얘기 드렸지만, 원장님한테 뭐 한다 이러면서 돈 뜯어내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학회의 운영비 정도,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격증 2개. 자, 그리고 이렇게 현판, 어, 샵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을 수 있는 현판 이렇게 하나 드리는데 요 입체로 요 로고부터 여기까지는 입체예요, 입체. 아크릴로 반짝반짝하게 해서 아주 이쁘게 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기 우리 부회장님네 스파 이름이죠. 이렇게 각자의 샵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유리에 이 윈도우 사인이 요거예요. 유리에 이렇게 딱 투명하게 해서 예쁘게 딱 붙일 수 있게 하고 요거는 이제 패치 이렇게 가슴에다 붙이는 패치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나가요. 굉장히 많이 주죠 선물을.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식도 그렇고 이런 상품들도 그렇고 다 퍼드리는 스타일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제 교육에 관련된 얘기는 끝났고 이제 ISO 관련돼서 승인을 받을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써 있죠. 파라메디칼 오브 PMU라고 있죠. 파라메디칼 분야예요. 파라메디칼. 이건 뭐냐면은 파라메디칼 안에서도 PMU, 우리가 흔히 반영구라고 하죠. 반영구. 근데 반영구를 포함한 색소. 그럼 이 안에는 뭐 반영구도 있고 문신도 있겠죠. 문신. 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곽지윤 이사님 하고 계신 백반증. 그죠? 그다음에 유륜 유두. 그죠? 유륜 유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색소를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잖아요, 다들. 그죠? 색소를 가지고 하는 시술들인데, 이걸 다 포함한 게 파라메디칼이에요. 파라메디칼 안에 PMU 분야. 그래서, 파라메디칼이라는 분야를 보면은, 원래 이 파라메디칼 분야에 이렇게 메디컬 스태프라고 해서 의사를 중심으로, 해요. 의사를 중심으로 병원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요런 사람들을 원래 메디컬 스태프로 했거든요. 이름을. 근데 지금은 메디컬 스태프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코메디컬 스태프로. 그래서 코 메디컬. 이 앞에 CO 코는 코어의 약자예요. 협력한다. 그죠? 협력의 약자예요. 그래서 메디컬 의료적으로 협력하는 스태프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메디컬 스태프였다가. 자, 그래서 보조 개념에서 협력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외국 같은 계열을 보면은 이 에스테틱 분야가 암 환자하고 관련돼서 림프 드레나지 마사지, 그죠? 거기에 포함해서 피부 관련, 그다음에 미용기기, 화장품 처방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디칼로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이게 파라메디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범위가 더 넓어져서 QOL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Quality of Life 이렇게 돼 있죠. 삶의 질에 관련된 일을 관리를 해주는 분들. 어? 자, 여러분들 생활습관 교정과 관련된 것들, 뭐 PT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그죠? 요가도 있고, 그죠? 거기서 나와서 마음 챙김, 정신과 관련된 거죠. 정신. 수련 같은 거, 그죠? 정신 건강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정서적 치료를 하는 분들. 이런 치료를 했더니 삶의 질이 향상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어, 문신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문신은 잘 모르겠는데, 반영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영구와 유륜유두, 그다음에 뭐였죠? 피부? 이런 것들이 치료를 하게 되면 색소 치료를 하게 되면 색소 치료? 시술? 반영구, 백반증, 유른유두 이런 것들을 다 복원을 색소 시술해서 복원을 해주면 QOL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 파라메디칼이라는 분야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분야가 나오면서 이 분야도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겠다. 원래는 이 분야도 여기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동떨어진 약간은 조금 이질적이죠. PMU하고 색소하고 피부하고는 약간은 좀 분야가 약간은 다르죠. 어. 그래서 얘가 들어갈 곳이 여기에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 무슨 말인지 알았죠? 백반증, 문신은 제가 일단 제외할게요. 문신을 하고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좋아졌다? 삶의 질이 좋아졌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빼고, 일단은. 백반증, 그 다음에, 어, 뭐예요? 반영구. 눈썹이 없는데, 눈썹을 잘 그려줘서, 어, 자신감이 뿜뿜? 그래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반영구 잘해가지고. 속눈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른유두, 이거 암 환자들, 그죠? 암 수술하고 나서, 또는 수술하지 않아도 유두 색깔이 막 이렇게 얼룩덜룩 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QL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해서 제가 요거를 묶어가지고 ISO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이 나오면 파라메디칼로 나오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파라메디칼은 결국에는 전체가 합쳐져서 이 인티그레이티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이 통합의학 분야에 들어있더라. 제가 통합의학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 왜냐하면 지금 의학계의 흐름이 통합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병원에 가보면 통합의학 센터도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 의대들이 통합의학이라는 과목들을, 통합의학 전공들을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지금 한 세 군데 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병원에 통합의학 센터가 생기고, 통합의학 전공이 의대에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저도 통합의학을 전공을 하고, 전문 그 연구 분야는 피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화장품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 통합의학과 같이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게 많을 거예요. 성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 분야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학회에도 반영구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좀 참고를 해놓으면 좋을 거다. 어. 자, 요거는 제가 이제 2달 전에 아주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아주 시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은 이제 다행히 좋아지셔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려고 만든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밑에 할아버지 그림 좀 볼까요? 파킨슨병이 발병을 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와요. 표정이 무뚝뚝해지고 냄새를 못, 냄새에,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웅얼웅얼웅얼 돼요. 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웅얼웅얼웅얼웅얼. 그리고 표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몸이 굴곡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해부학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 어떻게 부끄러지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몸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허리부터. 그죠? 자, 근데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허리는 좀 덜 위었는데 여기가 많이 위었어요. 목도 쭉 빠져 있고. 상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걸음걸이가 애기들 걸음걸음과 같이 이렇게 종종 걸음이면서 질질 끌어요. 찍찍찍찍찍 하면서 걸어다녀요. 그래서 보행이 불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팔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덜덜덜덜 떠세요. 어.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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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저희 어머니는 넘어질 듯 보행이 불안해서 넘어졌어요. 2회 넘어졌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시고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다행히 많이 부러지진 않으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자, 큰일이다. 이거 저희 형님하고 둘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병원에 언제까지 누워 계셔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도 이 파킨슨은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멘붕이 왔어요, 멘붕. 그래서 파킨슨인가 보다. 왔나 보다. 올 게 왔나 보다. 그렇게 어,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럼 파킨슨병이 뭐냐? 어,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도파민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 도파민, 뭐,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뇌의 흑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뇌의 흑질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서서히 소실돼요. 그리고 뇌의 흑질이라는 부분도 감소를 해요. 부피가 감소해요. 부피가 감소하니까 이 도파민이 나오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서동증. 이게 도파민이라는 거는 여러분, 운동하고 감정, 어, 요거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으로 바뀌죠. 아드레날린. 자, 그래서 우리 왜 막 흥분한 사람들 막 이렇게 들떠서 이런 사람들은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됐냐? 막 이러잖아요. 나 아드레날린이 지금 막 분비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게 운동하고 감정과 관련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적어지면은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서동증, 움직임이 느려지는 거죠. 근육이 강직되니까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 넘어지는 거고. 자세 불안정. 자, 그리고 안정식 떨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보고 우리 어머니가 파킨슨이 아니구나. 그래서 검사를 몇 가지를 더 한 거예요. 이건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요 도파민이 이제 그 관장하는 요거 때문에 도파민 부족으로 나오는 요 증상들이에요. 이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어. 자, 그리고 요 인지장애 기능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파킨슨에서 인지장애가 나오면서 치매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 자, 그래서 도파민이 소실됐다. 그래서 병원에서 레보도파를 처방을 합니다. 딱 띄어서 읽어보면은 도파긴 도파인데 레보도파라고 하죠. 이름이. 자, 그럼 얘가 레보도파라는 약을 먹으면 도파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도파민의 전구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 피부 수업 중에도 이 전구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생리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전구체는 전 단계라고 생각해요. 바로 전 단계 물질. 전 단계 물질을 전구체라고 한다. 자, 레보도파가 전 단계 물질이니까 도파민의 전 단계 물질이죠. 그죠? 도파민의 전구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위장관에서 흡수가 돼서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 다시 도파민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어,
파킨슨병 치료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위장관 흡수냐, 아, 소장, 대장의 흡수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우리가 흔히는 음식물을 먹고 웬만하면 다 소장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찌꺼기가 대장을 통해서 나오고. 자, 근데 약물은 좀 달라요. 약물은 위장관에서 흡수를 빨리 위장관에서 흡수돼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소장, 대장에서 같이 돼야 되는 게 있고, 소장, 대장에서만 흡수해야 되는 약물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하고 관련이 깊냐,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해야 되는 비만. 그리고 비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곧, 어, 그게 뭐예요? 그 다이어트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약을 먹기 전에 이 파킨슨 병이 그 발병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챙겨 드리자.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더니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라는 의과대학에서 무려 5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논문 볼 때는 그 임상 대상자가 몇 명을 했냐, 특히나 약물이나 뭐 이런 질병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렇게 따져보고 있는데, 5만 명한테 해서 나온 결론이 딸기, 사과, 오렌지 주스, 레드와인 등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이 도파민을 잘 만들어내더라. 그중에서 특히 딸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딸기를 좀 많이 드시게 하셔라. 음. 그리고 부가적으로 연구된 것들이 이렇게 CBD 오일, 시티콜린, 코코넛 오일, 코엔자임 큐텐 이런 것들이 또 도파민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에 뇌세포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안정시 떨림을 보고 제가 그 이거는 파킨슨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볼까요? 아, 이거는 뭐냐면 흡질이라 그랬죠. 도파민이 흡질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CT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흡질해서 이렇게 신경물질, 이 신경 네트워크거든요. 이 신경물질이 신경 네트워크에 가서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 통로를 따라서 잘 다녀야 되는데 이런 데 보면 이제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뚝뚝뚝 끊어져 있죠. 자, 여기 보면은 흡질이 작아졌죠. 흡질이 작아지면서 도파민 분비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파민과 관련돼서 이렇게 지나다녀야 되는 이 신경들이 어, 끊어져 있고 줄어져 있고 지금 그렇죠 보니까. 음. 그래서 이걸 CT로 딱 찍어 보니까 어때요? 흡질. 특히 빨간색을 보세요. 빨간색. 자, 이 환자 파킨슨병 환자에 보니까 흡질이 거의 지금 거의 다 줄었죠.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안정시 떨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치매 대표적인 치매 네 가지가 쭉 있어요. 자, 근데 치매 환자들은요, 이 떨림이,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떤다 그러면, 치매 환자들은 계속 떨어요. 밥을 먹을 때든, 걸어 다닐 때든, 무슨 행동을 할 때든, 아니면 가만히 누워 있을 때든, 아니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도 이렇게 떨어요. 자, 근데 파킨슨병 환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안정시 떨림이라 했죠? 안정시 떨림. 안정시 떨림?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어, 안정시 떨림을 봐라라는 거예요. 안정시 떨림이 어떠냐예요, 어떠냐. 안정시 떨림이 어떠냐.
있냐 없냐예요. 자, 그래서 이 치매 환자들은 계속 떤다 그랬죠. 근데 이 파킨슨치병 환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떨어요.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자에 기대 앉아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치매 환자는 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밥 먹을 때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때는 이렇게 떨었거든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떨고. 근데 누워있을 때 안 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안정시 안 떨리면 그건 파킨슨 씨가 아니다. 음. 근데 병원에 가도요, 여러분.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경우 이 의사가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파킨슨씨 병 같은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안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환자의 이 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해봐야 돼요.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되게 길어요. 치료 기간도 되게 길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파킨슨씨 병인 줄 알았는데, 파킨슨씨 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요거 CT를 찍었어요. 특수 CT인데, 이거 CT를 찍고 나서 파킨슨씨 병이 아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럼 치매냐? 음,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왜? 병원에 입원을 안 해도 됐었는데 아까 넘어지셨다 그랬죠. 넘어져서 허리가 부러지셨다 그랬죠. 허리뼈에 금이 갔죠. 그죠? 갈비뼈가 부러지고. 자,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파킨슨이 아니라면은 알츠하이머인가? 왜냐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치매하면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를 얘기를 하는데, 또는 루이소체 치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루이소체 치매는 그렇게 그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알츠하이머 치매고, 알츠하이머에서 또 다른 이런 것들이 혈관성 치매나 알코올성 치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알츠하이머는 뭐냐면은, 요거부터 봅시다. 이 이유가 베타 아밀로이드 또는 타우 단백질, 이렇게 베타 아밀로이드도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뇌신경세포에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세포가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은 이 과축적이라고 하죠. 여기 써 있네요. 과축적. 많이 축적되는 요런 게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발병이 된다. 이게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는 건망증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깜빡깜빡 하셨죠. 근데 이후에는 과거의 기억부터 쭉 잊어버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예 판단 능력까지도 상실이 되고 언어장애까지 오는 게 알츠하이머다. 어,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이후에 가장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 여러분, 뇌졸중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주로 혈관 관련돼서 순환, 순환장애라고 하죠. 여러분, 동맥경화 오는 이유가 혈관에 찌꺼기 쌓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그래서 동맥이 오면 동맥경화고요. 동맥이 오면 동맥경화인데 이 동맥이 뇌에 있는 뇌동맥에 오면 뇌졸중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뇌졸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이에요, 중. 이게 뭐냐면 졸도할 때 졸자예요, 이게. 뇌가 졸도하는 중이다. 왜? 뇌가 서서히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가 졸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뇌졸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오거나 또는 이게 동맥경화가 심장으로 가면 뭐예요? 심근경색 막 이런 거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맥경화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사고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뇌를 다쳤을 때, 뇌세포가 손상됐을 때, 혈관성 치매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혈관성 치매는 뇌의 어디 부분에 발생하냐, 그 위치,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충격이 있었냐, 또는 어떤 종류의 세포의 손실이 있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대요. 운동 능력이 상실되기도 하고, 시력이 상실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다음에 술 많이 처먹어서, 죄송해요. 술 많이 처먹는데. 자,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먹는 거는 처먹는 거예요. 제가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한테도 제가 처먹냐, 안 처먹냐 막 얘기하잖아요. 농담으로. 그죠? 처먹냐, 안 처먹냐 이런 막 얘기하는데, 분명히 저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원장님,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원장님, 그거 좀 줄이세요 하는데도 먹어요. 그러면 제가 처먹는다고 해요. 그 원장님한테는. 어. 근데 기분 안 나빠 하더라고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어쨌든, 알코올도 좀 줄이세요. 서서히. 그래서, 그리고 뭐 알코올 때문에 생긴 게 알코올성 치매겠죠. 음. 자,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은 왜 치매가 오냐? 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치매가 뭐예요? 결국에는 뇌세포 또는 뇌신경이잖아요. 이것들이 손상된 거죠. 자, 술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는데, 뇌세포와 뇌신경이 손상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비타민 B1의 흡수 방해예요. 비타민 B1이 뇌세포나 뇌신경의 활성화와 또는 생성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비타민 B1이 뇌세포, 그다음에 뇌신경 생성, 활성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데, 이거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흡수에. 비타민 B1을 흡수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뇌신경 장애라고 그래요. 특히 뇌신경에. 왜? 비타민 B1은요, 신경 비타민이라고도 하죠.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이다. 그래서 비타민 B1을 신경 비타민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가 있죠. 이 루이소체 치매는 뭐냐면은, 자, 우리 피부 할 때도 이 소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소체. 소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교육 듣다 보면, 아, 이게 소체였어? 이 말이 소체였구나. 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생리학이나 의학에 대해서 원론부터 그런 얘기들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휴 세상에 그런 얘기였어요. 알고 있었는데 모른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루이라는 소체에 이 루이라는 소체, 루이 소체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에 쌓이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뇌신경세포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 과축적돼서 어디에 뇌세포, 뇌신경에 과축적돼서 알츠하이머가 오는 것처럼 루이소체 치매는 루이소체라는 게 엄청나게 생성이 돼서 신경세포, 그다음에 뇌신경에 뭐 신경세포에 쌓이니까 뇌신경에도 이 장애가 오겠죠. 근데 요걸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어머니 파킨슨인지 알았는데 손 떨리는 거, 그 다음에 CT 찍어서 아, 아니구나 해서 일단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요 허리하고 갈비뼈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헛게 보이고 막 어떤 여자가 막 저 커튼 뒤에 서서 나를 죽이려고 서 있다고 막 하시고 그리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져요. 무조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저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환자가 자기 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딸하고 저 엄마하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작당머리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는지, 일주일을 저하고 저희 형님하고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 때문에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떡하냐. 막 그랬는데,
아, 지금까지는 치매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했잖아요. 근데 이 루이소체 치매에서 나오는 이 환각, 환청, 피해식 이거랑 똑같은 증상이 섬망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섬망. 이 섬망이라는 증상이 이렇게 똑같이 온대요.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깜빡깜빡은 하는데, 깜빡깜빡은 하는데, 건망증처럼 깜빡깜빡은 하는데, 다시 지우고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요 건망증처럼 깜빡깜빡은 하는데, 기억은 좋아요. 뭘 물어보면 기억은 해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요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 루이소체 치매인가? 그런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깜빡거리기만 하고, 이런 것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막 찾아봤죠. 논문도 막 찾아보고. 그랬더니, 좀 전에 얘기한 이 선망 증상이 루이소체 치매 증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망 증상은 원인이 해결되면, 원인이 해결되면 금방 없어진대요. 그래서, 어, 저희 어머니 이제 기부스 하고 바로 퇴원시켰어요. 바로 퇴원시켰더니 일주일 만에 좋아지셨어요. 싹 없어졌어요. 싹. 자, 원인이 뭐였어요? 저희 어머니의 원인이 뭐였어요? 이 환각, 환청, 그 피해의식이 오는 원인이 뭐였어요? 그 옆에 사람들. 그죠? 그래서 빨리 퇴원을 시키자. 그래서 퇴원을 시켜가지고 일주일 만에 싹 없어졌어요. 근데 뭐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지금 74세인데, 그런 것들 있죠. 당연히 이게 심하진 않지만 이제 노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깜빡깜빡하고 뭐 그런 건 있죠. 근데 환청, 환각 이런 피해의식이 막 왔을 때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빨리 해결을 했더니 좋아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 중에 뭐 증상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하나씩 파킨슨에 나오는 증상들, 여기에 나오는 증상들, 그다음에 원인들, 그죠? 이 원인들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관찰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찰한 내용을 의사한테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래 보잖아요. 오래. 그죠? 근데 의사는 어때요? 진료할 때 잠깐 보잖아요. 잠깐. 그리고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얼마나 자주 와서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찰을 오래 해서 이거를 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아서 나중에 본인들이 파킨슨이든 치매든 알츠하이머든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적어 놓은 거를 같이 의사한테 보여주시면 의사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빨리 증상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빨리 처방을 내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챙겨 먹어야 될 거, 파킨슨에 좋은 거 챙겨 먹어야 될 것들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치매는 요 활성형 비타민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돼요. 쓸데없이 종합 비타민 뭐 이런 거 또는 뭐 활성형 아니 비타민 B군 이렇게 요즘에는 비타민 B만 따로 이렇게 비타민 종합 B군 뭐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먹어도 돼. 근데 어 내가 좀 깜빡깜빡 많이 하고 요즘에 좀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활성형 비타민으로 바꿔주시면 좋고 이제부터 부모님들한테는 무조건 활성형 비타민을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국에서 팔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프루설티아민, 벤포티아민, 비스벤티아민 뭐 이렇게 뒤에 티아민이 다 붙죠. 티아민이 B1이에요. 그래서 요것 중에 하나 이렇게 병원 가서, 병원이란다. 약국 가서 얘기하시면, 어, 요 의사가 챙겨줄, 의사란다. 약사가 챙겨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일반 비타민이고요. 비활성형 B1이 이렇게 그 성분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티아민 염산염 아니면 티아민 질산염 이렇게 염산으로 뽑아냈느냐 질산으로 뽑아냈느냐 추출할 때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뭐 둘 다 뭐 먹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그냥 비활성형이다.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여러분들 많이 비타민 B, 비타민제, 종합 비타민 먹으면 소변색이 노랗게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B1 때문에. 자, 비타민과 함께 같이 먹어줘야 될 영양, 그 건강식품은 포스파티딜세린과 포스파티딜콜린이 있는데요. 요거는 전체적인 포스파티딜콜린은 전체적인 뇌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영양과 관련이 있고 포스파티딜세린은 신경과 관련이 있어요. 신경, 뇌신경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요거 세 개를 같이 지금부터 꼭 챙겨 드리세요. 아시겠죠? 자,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뜨거운 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목이 좀 아파요. 갔다 올게요. 자, 부모님들한테 챙겨드리고 여러분들도 꼭 챙겨 드시고요. 하나씩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음 주에 할 게, 요 바이오필름이라는 주제거든요. 최근에 피부학계를 보면은 ECM, 세포의 기질하고, 세포의 기질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 화장품 업계나 그 제약업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ECM 분야를 최근에 와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 바이오필름인데, 이 바이오필름은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주로, 어, 농업, 식품, 그다음에 화학에너지, 요 분야에서는 바이오필름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보건이나 의료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는 못하고 있어요. 대신 얘네들이 염증, 암, 뭐 이런 것들의 질병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미생물들이 이렇게 피부 표면에 쌓여서 군락을 이루고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이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 이렇게 피부에. 절대 안 없어져요. 비누 세정제,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질러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왜 얘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얘를 제거하고 나면은 어떤 피부에 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요게 이제 개발이 착수가 됐습니다. 개발 착수. 이거 나오면 어마어마하겠죠? 어디서? 학회에서. 학회에서 그래봐야 뭐 제가 혼자 다 하니까요.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개발 착수됐습니다. 내년, 내년 하반기 되면은 아마 염증 관련된 문제성 피부, 그다음에 세포 재생시키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하나 더 쓸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학회에 어, 학회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 그냥 꾸준히 그냥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다른 협회나 다른 학회에서 하지 않는 다른 학교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었던 그런 내용들 가지고 또 그런 제품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공급도 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할 거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목이 또 너무 아프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바이오필름으로 또 공부를 해봅시다. 자, 고생했어요. 안녕.